그러니까 64가지 경우수가 먼저 만들어졌어.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도대체 이 64개가 형성될 거는 철학이 아니죠. 이거 완전히 통계학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하나의 처세술을 만든 이 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하고 결합을 하면서 유의미해지고 다른 이 철학은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써먹을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64개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결국은 이제 주역은 완성의 미를 갖게 되는 거고, 이것을 결국 알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가 해야 정확한 거지. 이걸 뭘로 빼면 이거는 다 지금 제가 얘기하자는 핵심은 뭐냐? 여기 있는 이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본체라면 이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면, 만약에 0이 없고 이게 실체라면 2부터 64가 다 허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본이냐 실로 만들어 놓냐에 따라 인생관과 우주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는 64개는 무의미해져 버려요. 해석이 항상 두 개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그 서양 철학에서 이 칸트나 헤겔이 주로 요 본체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하나라는 그 자연 속에서 본체를 찾으려고 그리스에서부터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영으로 가르질 못하고 이를 갖다가 전부 아웃거리는 신을 상대해 놨는데 신 속에서도 절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부인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신을 빙자해갖고 먹고 노는 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걔들 때문에 신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물지 말아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바라먹고 사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야 그놈이었구나 이렇게 나오지. 그 당시만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이 대리자니까 누가 감히 알고 보니까 신이 아니다 해갖고 결국 영이라는 이 우주의 본체는 어디서 찾아진다고 그랬어요? 나 속에 찾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찾아지고 나서도 계속 이게 아니다라는 부정론이 서양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아가 본체다라고 해갖고 수많은 또 후대 철학자들이 이걸 부인하려고 했는데 걔들이 전부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부정하려다가 부정을 못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도 어디 아가 우주의 본체냐 이게 진짜 존재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속에 무엇인가 탁 배있는 나라는 게 그게 우주의 본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죽으면 싹 없어지고 하는 존재인데 이게 뭐가 우주의 본체냐고 하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독일에서 그 비트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들어본 분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아마 왜 이 기억이 드는 사람이냐면 모든 철학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철학 다 엉터리다. 이 말놀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제자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 와갖고 철학은 전부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를 왜 그 사람은 철학이니 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관찰되고 실험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자고 그랬냐면 비트겐슈타인이 명제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주역도 이게 말로 다 표현된 거거든요. 말을 체계화해갖고 진리 체계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
이 자기가 공부하기 전에 모든 철학은 말장난이라고 해버렸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해놓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서로 얽혀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구라는 책에서 모든 과거에 쓸모없는 얘기를 다 버리고 그럼 명제를 찾아서 산말려야 갖고 얘는 논리철학 논구라는 책을 보면 번호가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명제. 그래서 걔가 한 유명한 말이 이 우주는 명제들의 집합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이 진실이라는 게 따로 없고 결국 사람의 말놀인데 수많은 명제들의 집합이 결국 우주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서는 너무나 재밌는 게 자기 철학 교수직을 딱 팽개치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나는 철학 이제 연구 안 하려면 하고선 떠나다가 저기 이제 떠나갖고 한참 자연과 벗삼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책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 전체를 명제로 다 뽑아놓고 났더니 그 명제를 만들고 있는 그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명제를 만들고 있는 자를. 그래서 그 자를 만나려고 내가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그대로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근처에만 가고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를 아무리 이 명제를 만들고 하는 분명한 이 엄청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근처만 가도 톡톡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이게.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는 우주의 명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더니 다 이 본체는 모르고 이 껍질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존재는 절대로 근접할 수도 없다라고 표현해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닥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참 이게 표현이 이 극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세계만 전부라고 해놨다가 여기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도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대상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주체를 생각을 못해요. 내 자신을 내가 대상으로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근처만 맴돌다가 이 존재만은 감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버렸어요. 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놓다는 그 자체가 벌써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놓고선 이거를 더 신성시해놨을 뿐이지 저기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비트겐슈타인도 이 말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동양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비슷한 말하고 죽었어요. 결국은 이 현상계를 통해서 이 존재는 절대로 대상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화될 수 없는 이 부분을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똑같이 이걸 찾았어요. 도저히 이건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주 아닙니까? 생각하는 나. 근데 이 존재를 갖다가 칸트는 여기에서 주라고 안 잡고 우주 만물을 찾아서 이 우주 만물의 그 바깥에 있는 실체로 안 지희 해갖고 물 자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물 자체. 자, 그럼 물 자체는 뭐예요? 전체 우주를 다 포괄해 있을 때 그 본체를 얘기하는 거는 물 자체, 딩한 지희. 걔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 이 세계만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리의 섬나라라고 그래요. 진리의 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모르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이런 말들을 종합해갖고 제가 무국에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불가사의라고 해놨잖아요. 모르겠다가 불가사의지 뭐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해놓고 보니까 이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주의 본체 자체가 된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핵심이 뭐냐면 이 주가 완전성을 띈다라는 걸 이 서양 애들이 해갖고 이 주관, 소위 얘기하는 주관이 바로 절대성을 띈다라고
바로 서양의 논리 철학자들이 결국은 비결이에요. 이게 주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절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언급도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있고 책 보면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탁탁 튀겨갖고 한마디로 해서 절대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이 존재가 바로 우주의 본체인데 그게 어디서 찾아요? 내 속에서 찾을 수밖에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이 존재를 제가 이제 무국으로 봤는데 이 존재를 찾고 났을 때는 선상계는 전부 우리 저 사모님 말에 의하면 뭐예요? 홀로그램처럼 결국은 근데 이제 여기서 사모님밖에 없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밖에 없네. 그래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얘들은 처음에 이걸 찾다가 이거를 몰랐다가 이거는 점차적으로 완벽한 존재에 근접했다가 모르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절대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바로 영에 관한 얘기가 제대로 돼야만 주역의 모든 배는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너지는 거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마음을 잘 배우면 리바운드 된다는 건데 자 이거는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언어 철학의 시작인데 문학에서도 똑같이 이런 경향이 서양에서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옛날에 우리 저 고등학교 때 까뮤 책 많이 읽었잖아요. 실존주의 문학자라 해갖고 근데 까미가 이게 왜 실존주의가 되냐면 얘도 가만히 재밌어요. 이 까미의 대표적인 저작이 이방인하고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옆에다 까고 다니셨는데 그거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내가 볼 때 많지 않았어요. 시지푸스의 신화가 이 철학적인 명제인데 시지푸스의 신화가 뭐예요? 주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시지푸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돌 하나를 갖다 꼭대기에다 올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얘는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 까미는 이런 짓하는 얘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시지푸스의 신화에. 너 과연 이거 살 가치 있냐? 살래 죽을래 이거 질문한 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지. 이런 무의미한 뭐냐? 실제 자살이 낫지 않냐라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질문을 내렸어요. 너무 이게 맨날 올라가봤자 또 떨어지니까. 두 번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이거는 자살인데 이런 자살할 만한 인생을 과연 살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가치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까미가 이거는 살 맛이 없으니까 자살해라 라고 들었다면은 이거는 고전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이래도 이거를 살아야 된다라고 이론을 전개했어요. 이래도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냐고 했더니 바로 주역에 나오는 기재미제기하고 같아요. 이렇게 가고 다시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하나 나와요. 여기 올라가는 과정 동안에 있었던 일로 해갖고 주자로 얘기한다면 이치가 하나 남는다 그랬잖아요. 겨울 한마디로 한 바퀴 돌고 났더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느니 해야 되느니 하는 그 이치 하나 배우는 것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지금 같이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와서 이거 하나 만드는 일도 굉장히 공헌이니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허무하지만 부조리 하지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 이게 전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은 까미나 이런 애들이 전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까미가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자꾸 이탈하면서 무엇인가 하나 남는 것들이 축적된다고 그런 것이 지금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는 주역에서 원형리정이 돌을 때마다 정에서 뭐가 하나씩 기록된다고 그랬죠. 이치 하나가 같은 개념이죠. 결국 과학이나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뭐 이런 걸 다 이리저리 접근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그걸 제 아들로 뭐라고 하냐면 필이 딱 꽂혀요. 필 받았다. 아, 공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건 맞아. 바로 들어온대요. 예를 들면 좋은 음악을 많이 딱 들으면 필이 꽂힌다는 말이 맞잖아요. 예. 진짜 좋은데 하고 또 듣고 싶고 그 작곡가가 누구야? 이름이 누구야? 이거 찾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필이 딱 꽂히는 게 싸이의 그 뭐잖아요. 그거 뭐였죠? 그거? 강남 스타일. 저도 참 들었을 때 야 굉장히 재밌네. 그랬더니 역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꽂힌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우주의 본체로부터 각각의 현상계가 나눠져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 공통점은 바로 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새로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습선생을 비롯해서 저도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택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치가 돼서 후대 사람한테 연결될지 안 될지는 둘째치고 너는 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굴렀다가 떨어져도 해라. 이 문학적인 작품이지만 거의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소축과 리가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닌데 이 풍천 소축이잖아요. 네. 이거를 철학적으로 깊이 해석을 안 하면 별로 이 괴사 소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대체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쭉 읽어갖고는 진짜 아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더니 인생 전체 단계에서 소축을 이해하면 이거는 아주 무의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 이 축자가 바로 뭘 지금 축자한다 그랬어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계속 한번 돌을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축이 점차 쌓이면서 뭐가 돼요? 새로운 성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 이 소축 다음에 만약에 어떤 자가 생략돼 있다는 무슨 자라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소축대다. 작은 것이 쌓여서 크게 되기 위한 과정.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음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병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걔들이 항상 그래요. 아니죠. 뭔가 하면 음이 축을 이루면 개천에서 용나죠. 양이 된다. 네. 이 의미에 이게 소축. 그러니까 소축은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병들고 힘없고 돈 없고 한 사람이 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단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린애들이 지난번에 산수몽계에서 배워놨는데 이제 소축계는 산수몽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청소년 애들이 결혼하는 단계까지 언급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요. 풍천 소축이 모든 인간사의 시초는 가화잖아요. 가정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가화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이 괴로 이해해도 이거는 잘 이해가 되고 또 뭐 돈을 버는 걸로 이해를 해도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걸로 보면 이룬부로 시이행야라고 나오죠. 이룬이 뭐예요 이게? 구름이 하늘 위에 쫙 덮여 있는데 아직 비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미룬 구름이 쫙 쌓여 있을 때 비가 오게 아무리 저기 기우제 지내고 한다 해도 이게 사람이 기우제 지낸다고 와요? 이거 어떤 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이재호 선생님이 그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올 때까지 하면 온다는데 네. 그 올 때까지는 바로 뭐냐 하늘이 때를 줄 때만 오지 사람이 온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비가 안 오는데 뭐 예를 들면 저 밑에다가 뭐 곡지 심고 해봤자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미룬이
구름은 아직 돼 있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니 시비에냐 아직 행동을 옮기지 말라. 이런데 그 단계로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효에 복, 자도, 길, 기의 길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복이 이 복의 의미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심각한 거예요. 복이. 그다음에 스스로 자, 도 한자 한자가 전부 의미가 심각한 말로 돼 있는데 이 복이 뭐예요? 돌아올 복인데 그러면 원래 본바탕이 뭐길래 복이냐고 얘기해요. 본바탕은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국, 태국에 해당되는 우리 본체 아닙니까? 그 본체로 돌아가야 이 본체의 명령을 받고 이 본체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결국 인생이 제대로 되지. 본체로부터 온 놈이 딴짓만 하고 여기서 헤매면 본체가 좋아하겠어요? 사자를 보냈는데 거기 가서 주막 가서 막걸리만 먹고 오면 너 잘했다 할 거예요? 본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가기도 전에 중간에 퇴출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무국의 그 무국 태국의 그 본체에 가까운 걸로 돌아가는 거,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 길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도축을 하려면, 즉 네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놈이 무엇인가 쌓는 업적을 나누려면 바른 길을 찾아서 쌓아야지. 이거 엉뚱한 것만 갖고 길을 찾아봤자 길도 아니면서 쌓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도 길인데 그 뜻이 길하다라는 그 뜻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반복을 시켰는데, 복자도 스스로, 자 여기 봐요. 원래 인간은 본체를, 즉 절대성이라는 그 아까 얘기하는 그 참나라고 불러지는 그 존재가 서양 철학자들이 절대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절대성이라고 안 하고 절대자라고 했더니 금방 신이 돼버리니까 오만불선에서 절대성을 탁해 뜯으니까 절대성이라고만 해야 돼요. 대신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절대성에 숨어있는 존재니까 내가 함부로 죽이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부인하면 당장 난리 나잖아요. 왜? 그 속에 본체가 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걸 인내천이라는 말이 최재구 선생님이 왜 근거가 나왔겠어요? 네 자신이 인내천이면 남도 그렇다는 걸 알고 그를 받들어 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라는 이 해갖고 도의 길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개판으로 태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개 하늘에 별이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별의 오늘부터라도 제가 쭉 얘기해 줄 텐데, 이 항성이라고 불러지는 이 X 스타, 이거는 동양화에서는 별로 언급이 안 됐었어요. 주로 오행성, 해와 달과 오행성만 언급해요. 그게 7.4 4편이에요. 세종도 천문에 굉장히 관심을 둬갖고 장영철이니 얘들 해갖고 천문 관측기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종이 주로 관측한 건 오행성을 관찰했어요. 목화토음수 오행성. 왜 이걸 못했냐면 그 뒤에 있는 견우성이니 직녀성이니 뭐 포말하우트니 뭐 이런 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항성에 관한 자료는 바로 저기 어디로 가야 돼? 인도 옆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양치기 소년들이 5,000년 가까이 해갖고 만들어 놓은 기록이에요. 그게 이 별표가. 걔들이 그 벌판에서 낮에 밤에 뭐 했겠어요? 별 쳐다보고 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점성술의 기원이에요. 이것이 동양으로 흘러가갖고 천문이 되고 이쪽으로 가서 점성술이 됐는데, 이쪽으로 와서는 사주팔자라는 간지가 되고, 이쪽으로 가서는 천문을 제대로, 별을 제대로 관측해갖고 점성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양자가 다가 뭐냐, 얘들은 나무를 찾아보는 거고, 동양의 간지는 숲을 보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숲.
지금도 병 나면은 맥진하잖아요. 쟤들은 까보고 두 개를 결합해야 진짜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별들이 가끔 잘못 배치되어 있을 때 응애하고 나오는 놈들 골치 아픈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뇌에 태어날 때 그 순간만은 마치 플라스틱 브레이크도 금방 막 녹아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쇠 같은 거 꺼내자마자 탁탁탁 튀죠?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그때 나쁜 별의 기운을 딱 받은 놈들 혼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끌어줘야 돼요. 운명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운명이 즐거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견복 재종, 견복이 그 다음으로 좋다는 거예요. 혼자서 본래의 자신의 올바른 길로 가면은 좋은데 대부분 사람은 한 반 정도는 혼자서 갈 수 없으니까 견복 끌어서 본래의 복으로 가면 재종, 그러면은 길어다라는 것은 뭐 중으로도 표현되거든요. 역부자실 또한 이룰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봐요. 이것을 다른 도라고 하지 말고 결혼을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제 조카가 36, 34 딸만 셋 낳았는데 31인데 다 시집을 안 가고 지금 셋이서 똘똘 뭉쳐서 사는데 너 시집 안 가냐 그러면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시집 가? 야, 조금 지나면 너 애 낳는 사람 보면 그립지 않아? 나 그 결혼하는데 안 가요? 결혼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똑똑하다. 자, 얘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년 안에서 후회할 거 아닙니까? 직장에 뭐 그렇게 맨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면 누가 애도 없이 무슨 낙이 있어요? 할 일이 없지. 맨날 뭐 스위스도 가고 뭐 하와이도 가는데 그거 한 번 가면 두 번째부터는 나가리가 없잖아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뭐가 진짜 얘들한테는 행복인 걸 뭘 몰라요. 가자. 애가 낳는 이 새로 자기들이 생산한 이 신생아의 그 키우는 맛을 얘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속을 새겨도 이게 진짜 낙이잖아요. 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장녀도 사람이 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싸가지 없는 애도 그 애나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자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견복이 바로 그거예요. 시집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은 모가지를 잡아서 시집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택산 한교에 보면은 시집 가게 하기 위해서 납치된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내요. 그래야 인간이 이 종이 막 퍼져나가거든. 옛날에는 전부 납치해갖고 징기스칸도 그렇게 해서 났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자도 원래 그랬어요? 납치된 거예요. 공자의 아버지가 공숙량 장군인데 공숙량 장군은 천하 명장이에요. 제 나라의 노나라의 최고 그렇죠, 명장이고 도도 밝고 의리에도 밝은 아주 훌륭한 명장인데 이 사람이 제 나라에 갔다가 안징제라고 하는 술 파는 여자, 그 술집 노비가 죄를 져갖고 막 도망가고 있는 거를 잡았어요. 이 공숙량이 구해줬어요. 그게. 그러고선 자기가 노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도망갔어요. 이 공숙량이. 일단 피신할 때 안징제를 데리고 간 거야. 일종의 뭐예요? 몸종. 근데 안징제는 원래 사형수였어요. 근데 납치한 거지, 공숙량이. 그래갖고 산소에 가서 야합해갖고 낳은 게 공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가만히 한번 해봐요. 공숙량은 엄마가 무당이라는 얘기가 있고 무당이 아니고 정확하게 술집 누비예요. 그 공자 세계에 나와요. 이 사마천에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 공숙량이라는 이 천하의 최고 엘리트와 술집 누비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겠어요. 한마디로 강인한 여자, 음과 양이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징제. 한자로 이름을 모르는 저기 기억을 안 했는데 안징제 이름이 안징제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공숙량 장군이에요. 노나라 장군.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이 귀족 중에 귀족인 공통녀하고 술집 노비하고 야합했어요. 그래갖고 이상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천하의 공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퇴기들이 놀랍게 이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도덕이 아니고 결혼이다 이렇게 비혼 구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견복은 뭐냐면 시집 안 가고 하는데 그러다가 시집 보내기 허락한 것도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여탈복야 부처 반복 세 번째도 여가 뭐냐면 수레 여자잖아요. 수레가 가다가 한쪽 탈복 복이 뭐냐면 바퀴 하나가 옆으로 새갖고 진흙에 빠졌어요. 네. 지금으로 얘기한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났네. 바퀴 하나 빠지는 경우 생기죠. 예. 그거를 갖다가 부부 반복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바퀴 하나가 빠진다는 얘기는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경우 걔를 갖다가 무시하고 너 왜 이러냐 해갖고 처단해버리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끌고 가야죠. 그걸 끌고 그 한쪽 그걸 갖다가 일세워갖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이 의미가 부부 얘기로 해갖고 인간관계 얘기를 잘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이 여탈복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잘라내고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든지 우리 갈라서 짜고 갈라버려. 그래갖고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100쌍이 이혼하면 행복한 게 결혼하는 사람은 몇 쌍이 될까 했더니 몇 쌍 정도 되겠어요? 20%요? 20%안 돼요. 정확하게 6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가 혼자 살든지 아니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사람 홀라고 살지만 결국은 이혼은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한다. 60밖에 안 된다. 그게 이 통계학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자료도 제가 준비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있는 경우는 더해요.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얘기. 이 여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자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불행이 되냐고 이제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오피스텔 혼자 살다가 강도한테 칼 맞아 죽든지 도덕을 다 맞아갖고 어찌할 강간당한다는 얘기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여자 혼자 살아봐요. 완전 이거는 그래도 왜 유영철이니 김대두 같은 분들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혼자 사는 여자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무주공산이니까 그냥 먼저 가서 덮치면 최고다 해갖고 한방 놔주고 하면은 그야말로 다 준대 다. 그게 이제 우리 편법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데 하여간 둘이서 가다가 탈포 한쪽이 무너지면 부처가 이제 반목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한쪽에 무너진 그 탈복을 일세워서 같이 가게 해야지. 이건 내 바퀴가 아니야 하고 버리고 자르고 나가면 저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4단계에 가면 혈거, 척출, 상합지야 이렇게 나오는데 혈거, 척출을 지금과 같이 부부가 결혼해갖고 청소년이 어렵게 결혼해서 하는 걸로 늘 연관시키지 않으면 혈거, 척출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조래 이게. 그래서 이 주역의 이 효사들은 항상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쉬워요. 혈거, 척이라는 건 뭐냐면 척은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는 마음 심자에다 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 마음이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한다는 얘기죠. 혈은 이거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고 혈은 밖에서 이제 몸이 부상을 입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이 사라지고 척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 상합지야 두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떠한 부부든지 어떠한 두 사람이든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제대로 된 부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합쳐지질 않는다는 걸 의미해. 이게 혈거촉출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얘기했지만 부부가 결혼해 갖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둘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대골 같은 집 뭐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다 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할 일 없는 뿐만 아니라 더 달라고. 이게 모자. 특징입니다. 아파트 의사 요새 이제 싸가지 없는 의사 변호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덕을 안 써. 얘들이 결혼할 때 돈이나 이런 내부적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놈보다는 덜 뛰어가고 넌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왔어? 해갖고 갈군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고통을 맛보지 못한 자. 저 주역으로 얘기한다면 정의 겨울을 맛보지 못한 자는 봄을 맞이할 자격도 없고 맞아지지도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혈거촉출해. 그래서 어떤 네가 소축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뱅이가 큰 부자가 되는 정중앙이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무난하게 세상에 듭니까? 혈거촉출을 해야 상합지어 두 개의 뜻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야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서도 유부연녀 부이긴, 우리 숙선생이 한번 네. 해봐. 유부연녀 부이길은 한번 해서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하는 것도 영광이 왜 그러냐면 한번 감사하죠. 길이 기억에 남고 네. 혹시 맞으면 영광을 안 맞을 수 있지만 유부 연녀 부이 기린. 예, 여기서 염려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연자는 이을연자예요. 이을연. 또는 서로 합칠연 뭐 이렇게 되는데 유부 연녀 부이 기린. 도무지 오늘 입이 안 벌어져요. 이게 뭐 말할 만한 게 없어. 혹시 이거 네. 보실 분 있어요? 의지한다는 뜻이지. 어디? 부는 부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응? 부자, 여기 부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의문을 하고 오면 네, 훨씬 그렇죠. 재밌어요. 필이 박히지. 잠도 깨고.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느낌표가 있어요. 맞습니다. 질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예요. 부. 믿음 끌고 아닌가? 진짜. 믿음 끌고 오는 거 아닌가? 예? 믿음 끌고 하는 거예요? 예, 밑분. 서로 이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부부 관계든 조직이든 믿음이 딱 깨지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이거 남남보다도 더 어려운 관계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부는 그래서 이병철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뽑을 때 아무나 뽑지 말고 일단 뽑으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해야 소신껏 이러지. 요놈이 요거 잘할지 못할지 하고 계속 감시하면 기분 잡쳐서라도 않잖아요. 그게 제가 비교하는 게 뭐냐면 운전대 맡겼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아 이거 적절한 게. 야. 내 처가 저한테 맨날 뭐냐면 내가 운전대만 잡으면 자꾸 거기서 왜 오른쪽 그냥 왼쪽 나가냐, 코치. 신호등 지켜야 되는데 왜 그냥 가시냐고. 이 사람아, 이 속도로 가다가 내가 갑자기 섰을 경우 뒤에서 오는 차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냥 달려갈래야 좋을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차 아무데도 없는데 꼭 그거 10분 20분 지켜야 되냐. 이제 이것과 나는 이제 주역을 공부했으니까 때에 맞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제 말이 주역에는 이제 나와요. 실제 때에 맞게. 그게 뭐로 그 대산 김석진 선생의 그 주역책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지금 바로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나 뭐 주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그 김석진 선생이 자기가 이제 그 야산 선생한테 공부를 하다가 딱 집안에 밑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선생이, 야 이놈아 너는 동양 철학의 역을 공부한다는 놈이 왜 머리는 서양 머리를 들고 양복 입고 왔냐? 그거 하려면 자식아 상투도 들고, 응?
한복 입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김석진 선생이 대답이 명답이에요. 주역을 공부했더니 주역은 여시해행이라고 했다. 네. 수시 변역이고 그게 뭐예요? 때에 맞춰. 때에 맞춰서 행동하고 수시 시간을 맞춰서 바뀌라 그랬는데 지금 이 한복 입고 다니는 것이 그게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있냐 옷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편한 양복 입는 건 난 수시 변역이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역시 야산 선생 지도 이 제자는 틀리고만 하고 간다는데 바로 그거 때와 곳에 맞게끔 적응을 하는 것이 주역이지 어느 하나만 딱 옳다 요것뿐 요거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요것만큼이 어떤 때는 적응이 돼요. 아주 강하게 적응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그렇죠. 끝장 지금 저 안대인가 그 사람이 네. 제가 그 좀 위험스럽다 생각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정한이니까 네. 이 타협을 모르는 그 얼굴 표정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총무감은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꼭 저 이희창하고 비슷해지는데 만약에 총회가 하려면 64가지 경우수에 다 대응은 못해도 한 32가지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틀리잖아요. 네. 항상 머리 힘탁 주고 뭐가지 힘주고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걸로 생기는 문제가 또 생긴 건 뻔한 건데 이 우리 박 대통령이 주역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좀 두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벌써 생겼어요. 국민검사라면? 그렇죠. 에이. 공연. 국민검사. 그러니까 이 저 뭐 이 검사 중에 돈 안 받았다는 없죠. 사람인데 그래도 뭐 한 달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법한 사람들이 위에 있다는 건 큰 문제. 그분이 한 달 1년에 수임료가 17억 받았는데 사업을 갖다 기부했다 나오더라고. 이 밑에 자막에 17억 받는 거부터 그렇죠. 문제인데 그건- 17억 받아서 16억을 기부했다면 그거는 오케이예요. 1억만 자기 생활비로 17억 받고 사업 14억을 한 1년에 버는 분이 뭘 그걸 자랑이라고 그걸 하고 앉아요. 하여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유부에서 부는 뭐냐면 요게 부자가 새가 자기 알을 껴안듯이 만약에 알이 요건 내 새끼가 아니야 라고 딱 믿으면 그거 품겠어요? 아, 금방 내보낼 거 아닙니까? 뻐꾸기가 그걸 이용한 거 아닙니까? 백제 때 거기다 가는 게 나쁜 놈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최고로 진화된 놈이에요. 근데 그게요 17%가 그 성공률이 아, 없거든요. 그것밖에 안 돼요? 네. 어, 그렇게 해갖고 유부가 해서 해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부가 안 생기면 둘이는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고받는 게 안 생기면 음양이 주고받을 때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주역으로 보면. 과학적으로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음양이 딱 만나서 둘이서 서로 주고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000배의 슈퍼에너지가 생긴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핵융합 아니에요, 핵융합.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핵융합. 뭐예요, 이게?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같은 거지만 음양으로 해서 주고받으면 여기에서 슈퍼 에너지가 나오는데 3000배. 여기 얘들이 합친 질량의 3000배가 에너지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태양 에너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교류하면 슈퍼 파워가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남녀가 딱 해갖고 정자와 남자가 결합할 때 슈퍼 파워가 거기 딱 들어와서 그 속을 타고 이제 영혼 얘기하려면 이제 할 수 없이 이건 이제 이 본체 얘기고 영혼 이거는 또 달리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은 윤회의 사상에서 표현되는 계안은 또 다른 논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참나가 변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참나가.
지금 여기 개체로 몸을 갖고 있는 개체로 살아있듯이 사후의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참나의 그 분파들이 자기 개화의 어떤 속성을 갖고 지상이나 어디에 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로 얘기하는데, 일단 유부가 서로 두 부부가 서로 합심 협력을 해서 기쁨이 가야 되는데 연결만 되면 부의 길인 돈이, 네가 얘기하는 돈이 쌓여진다는 얘기예요. 부의 길인 부가 그 이웃에 있으리라. 그 부부, 그 슈퍼 에너지가 그 주변에 쌓여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부부가 잘 화합하지 않고 돈을 해서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서로 갈등 구조를 이렇게 갖고 해봤자, 제가 지금 이 천장을 봐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호주에서 자꾸 전화를 국제적으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비참한 오빠를 두고 있는데 신문에도 났어요. 내가 그래서 찾아보려고. 이 여자가 고영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내가 그 농장에 왔을 때 이 미스 코리아가 오는 줄 알고 농장의 영광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운의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오빠가 한 5년 전에 1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자기 마누라하고 살다가 자기 이 100억대의 오빠가 죽고 이거 자살을 했다고 가정돼 나오는데, 이 고영 씨 말에 의하면 그 마누라가 다른 변호사하고 놀아나갖고 자기 오빠를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 봐요. 100억대의 재산은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물려받은 거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이제 투자를 받은 거예요. 하여간 그 엄청난 재산인데 둘이서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그 남편도 죽고 자살했는지 뭐 했는지 이제 소송 중이래. 소송을 했는데 자기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를 위해서 왔냐니까, 이 고영의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마누라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올케를 어떻게든지 보복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알려고 왔대. 그래서 내가 딱 병을 보니까 5개월 후에 이 고영도 무너질 거니까 당신 그 집 터다가 5개월에 당신도 완전 바닥으로 타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하겠냐고 했더니 그런 방법이 없네. 그래서 제가 방법은 이제 금방 안 나오고 다른 걸 통해 이 남편, 그러니까 고영의 오빠일 거를 한번 달라요. 보고선 호주에서 이제 호주로 갔어요. 그 전화가 오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줬지. 딱 1년 2개월만 참아라. 그러면 이 올케, 얘가 이제 운이 다 해갖고 나락길로 빠지는 걸로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참으면 될 걸 네가 왜 걔하고 군대리다가 너 죽고 걔는 어차피 그때 죽게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그 속담에 나오잖아. 오비라.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괜히 살짝만 군대라도 죽여놓고 그 때문에 죽는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고 감옥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집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해갖고 말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부부가 화합이 안 되면 부가 금방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소축을 위해서 대축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부 화합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열심히 하면 제일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잖아요. 기후, 기처, 상덕, 재야. 이거는 금방 해석되겠죠. 응? 기후, 기처, 상덕, 재야. 뭐 비가 제때 올 때, 그렇죠. 비가 제때 와 이제 오고 기처. 그때 적절한 곳에.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적절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부부 화합도 하고, 다른 애가 혹시 바퀴가 빠져갖고 헤매면 구해주고, 결혼 안 하려고 비적거리네 끌어다가 강제로라도 결혼시키고, 진리 복자도 본래의 길로 찾고, 혈걸척졸 어려운 걸 한번 넘기고 나면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와서 기후 기체 산덕제야 아주 높은 덕이 치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주역의 주역 64개의 한마디로 된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된 목표. 주역 64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자로 된 한자. 덕이요. 덕. 덕이. 행복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덕이에요. 왜 그러냐? 행복도 덕을 통해서 얻어지라는 거고, 성공도 덕을 통해서 얻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인데, 이 덕이 받들어지는 덕이 치러진다라는 뜻이니까, 소축이 결국 배축이 된다는 얘기고, 소축이 배가 된다는 얘기고, 음이 양이 된다는 얘기죠.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가 되면은, 자, 풍천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helge로서 이게 해석을 해보면, 자, 이 천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죠? 이 하늘천은, 이 건의천은 한마디로 네자로 된 순수한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순수한 우리말로 하늘을 보면 뭐가 딱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지신명. 제가 저 아파트 원래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아버님이 32평짜리 6층 아파트를 했는데 어머니가 계셔갖고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다른 건 다 6층인데 다 불 끌고 있는데 하늘이 보여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의자를 거기다 놓고 하늘을 쫙 쳐다보고 앉았으면 하늘에 가면은 별이 보이고 또 가가지고 하늘 구름 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늘이 내가 당신은 왜 거기 가서 그것만 보고 앉았노? 아, 넌 당신은 모르겠네.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건천은, 하늘천은. 왜 기쁨이라고 얘기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거리천개의 세 개의 이 양분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철학적으로는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일 위에 있는 양은 뭐예요? 네? 하늘. 하나가 아니에요. 더 근본되는 거. 텅 비어 있어. 하늘이 텅 비어 있잖아요. 네. 하늘이 뭐 차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것을 우주의 본체가 바로 무국이 바로 텅 비어 있는 걸 본체로 해요. 네. 그 텅 비어 있는 거를 하늘이 닮았잖아요. 땅은 안 닮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김갑 선생님이 얘기한 하늘이 두 개예요? 영공을 두 개로 나누겠다고 그러는 건 군인들의 얘기지. 물을 짜는. 하늘은 화성에 있는 하늘이나 저기 안타레스 별에 있는 하늘이나 똑같아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엔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주제. 하늘이 지금 건태진 송강강괴라는 8개의 괴를 임금으로 두잖아요. 하늘이. 하늘이 밑에 땅이 있지. 땅이 하늘 명령을 안 받고 지멋대로 하는 거 봤어요? 하늘 밑에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물과 불이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거지. 하늘이 근본이잖아요. 하늘이 항상 주도하잖아요. 8개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원시 시대의 하나님과 철학적인 하나님을 구별 못해갖고 생기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님을 붙인 하는 좋은 모양이고 생략도 하나님과 하나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이걸 혼돈에 쓰잖아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는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태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태극은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중에 태극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성동에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 하나됨이로부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태국 속에는 우리가 불러주는 하나님, 하늘님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너도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이 속에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뭐가 돼요? 형제가 되고 이웃이 돼버리죠. 그래서 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나를 포함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틀린 거고 하늘님은 바로 거느친 얘기예요. 이게 하늘. 그 하늘은 뭐를 제일 많이 빼닮았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빼닮았지만 나를 빼놓고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이 존재는 숭배의 대상이 돼서 안 돼요. 보고 즐겨야지. 하늘은 결국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와 있어요? 어머니. 응? 어머니? 나. 그렇죠, 나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주재하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급해서 본래 내가 온 인물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살아있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죽는 것까지도 가능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이 기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뭐가 완성됐을 때는 이거 하늘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바람 구멍 딱 하나 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람 구멍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람풍인데. 이 바람풍이 상징하는 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이걸 그냥 바람으로 이해하면 이거 멋대가리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천도와 인도로 연결시켜갖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바람풍이 살아나요. 바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늘을 원래 하늘에서 완벽한 존재가 제일 밑받침부터 구멍이 났다는 표시니까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약간의 변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면 제대로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완벽한 거 약간 구멍 빵꾸 낸 거. 지금도 그 여기는 안 계신데 저기 계신 분이 이 보통 수염 안 기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머스타시라거나. 어때요? 멋있죠? 예. 저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머리 보면 뒤에다가 돼지꼬리 이렇게 딱 달고 다니는 있죠. 난 그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 보기 재밌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약간의 변형을 하는 것을 바람풍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그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매일같이 젊은 여자하고 잤다. 이거 바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맨날 젊은 여자하고 잤다가 연상군하는. 그렇지. 하늘과 땅이네. 똑같은데 예. 자기 본래 이거를 하면서. 하고 했을 때는 바람풍 한마디로 파격이에요. 파격. 이 파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술이에요. 예술. 이 바람풍은 예술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술은 엉성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완벽한 것이 변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님도 서해 하시다가 그 가끔 요 여초 선생이고 거기까지 가셔서 이제 배우고 같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초서를 막 쓰잖아요. 그 우리도 쓴다. 야, 그거 나도 쓰겠다 하고 이제 해보면 쫙 쓰는데 그거를 누가 초서라고 인정해요? 이 초서를 쓰는 사람은 자기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부터 써야 되냐? 해서부터 써야 돼요. 행서. 그래서 여초 선생 뿐만 아니라 이 서예계의 그 인물들 얘기 들어오면 반드시 해서 행서를 다 쓸 때 다음 단계로. 그런데 공부 하나 해서 행서도 못 쓰는 놈이 있으면은 글자만 따라서. 내쫓아버려요.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 예술가들도 막 지금 초현대화의 그린 애들
뭐 예를 들어 피카소니 마티스 걔들 있잖아요. 걔들이 네. 원래부터 그런 거 그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따라 처음에는 그랬죠. 아주 사진과 같은 정밀 화가를 네. 그게 마스터 된 다음에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것의 변형이 풍이지 본래 모자란 사람이 풍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아주 재밌는 예가 이 조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조각이 있어요. 이런 조각이 이게 이제 브루델의 조각인데 이 조각을 보면서 예술가가 이건 대단한 위대한 작품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위대한 작품이냐 그냥 돌멩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근데 이 해설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또 걸작이에요. 이 모습이 헤라클레스가 딱 태양을 향해서 쏘는 모습이래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자르고 해갖고 상상하는 맛을 이게 준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육을 딱 읽어보면 그게 딱 이게 된다네. 이 현대판 예술은 바로 이거를 추적해내는 게 현대예술이에요. 왜? 이거 그대로 해놓은 건 이미 이 선구자들이 다 해놔갖고 해봤자 이 이상 못 가거든. 그러니까 변형을 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벽한 것이 변화를 추구하려고 보니까 밑에서부터 빵꾸부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바람풍자는 쉽게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꾸밈이에요. 꾸밈. 근데 어떻게 꾸미냐? 꾸밀 때 예술이 뭐를 추구해요? 항상 예술은 멋짐을 꾸며요. 멋있다 아름다워. 하잖아요. 예. 멋진 꾸미네요. 그가 완벽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그 풍류객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자기 할 일 다 한 사람이 정자나무 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술술술 노래 이런 거나 딱 부르면서 우리가 뭐 여기 동양 남이가도 찾고 술 한잔 먹으면서 뭐 관광술래도 타고 하여간 그 낭만이 멋진 꿈이고 바람풍이지 쥐뿔도 없는 놈이 그런 데 가서 폼자고 봤자 너 뭐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바람난 것을 의미해 갖고 이 충천소축은 뭐냐, 완벽한 것을 목표로 해서 바람난 상태로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늘 위에 바람이 솔솔 불고 앉았으니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걸 의미해서 하늘을 닮는 무릎을 바람이 닮아가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결국 이리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아직 때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대축을 가는 길이냐 해갖고, 그래서 여기 통행천상 군의 문덕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바람이 하늘 위에서 솔솔 불고 있으니 군의 문덕, 군이 여기서는 군자를 뜻하기도 해요. 군자는 의가 뭐예요? 아름다울 의, 아름답게 꾸며라. 문덕. 문이라는 게 공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덕은 행동이잖아요. 함과 덕, 함을 잘 꾸며서 아름답게 꾸며라. 문덕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돈 벌고 몸 튼튼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높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축을 한 다음에는 끝에 가면은 이 참된 암을 추구하면서 덕을 베풀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풍천 소축이 가정의 화목을 뜻해요. 이게 궁극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여기 이제 6개가 다 나오지만 결국은 이 서로 믿어야 되고, 이 음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런 뜻으로 되니까 그 이상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얘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혹시 나와도 이 속에서 다 들어가서 해석이 되죠. 한 5분만 쉬었다가 선생님 2개를 맞아. 네. 그다음이요.